전북 진안 운장산 자락, 위봉사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산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에는 지금도 사람과 범을 둘러싼 오래된 효행설화가 전해집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위봉사의 대표적인 구전설화 가운데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운장산 골짜기 아래 작은 마을에 김만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였지만 환갑을 넘긴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두 남매를 거두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낮에는 아내와 함께 밭을 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 책을 읽는 것이 그의 하루였죠. 가난했지만 굶는 날은 없었고 마을에서는 그를 두고 어엿한 선비라 불렀습니다. 문제는 늘 어머니의 밥상이었습니다. 고기 한 점 없으면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나이가 들수록 그 성미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밥그릇을 밀어내며 투정을 부렸고 며느리가 나무를 올려도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았죠. 아들은 매번 국리 끝에 빈손으로 부엌을 나섰고 읍내장을 뒤져도 마땅한 형편이 못 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밤이면 잠든 어머니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밤이 쌓여갈수록 아들의 어깨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위봉사에 낯선 노수님 한 분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새벽밥을 뜨자마자 김만수는 수십 리 산길을 걸어 절문 앞에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어머니의 사정을 아뢰었죠. 노수님은 오래도록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품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내 말했습니다. 내 그대의 효성에 감복하여 이 책을 주노라. 주문을 외우면 능히 둔갑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책을 쓰는 법과 되돌아오는 법까지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책을 받아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십 번 절을 올리고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품 안의 책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오히려 느려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식구들이 잠든 뒤 홀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아내는 안방 이불 속에서 잠든 척했지만 실은 뜬 눈으로 남편의 인기척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부엌 등잔불 앞에 앉은 남편은 품에 안고 있던 책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몇 번이고 책장을 넘기며 망설이다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은 서서히 범의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런 털과 줄무늬가 온몸을 덮었고 마침내 남편의 모습은 범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산으로 내달린 몸뚱이는 삼경이 지나서야 산돼지 한 마리를 물고 마당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놓인 짐승을 보고 아내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덫에 걸린 놈을 새벽에 옮겨왔다고 둘러댔죠. 고기는 마을 잔치상에 올랐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오랜만에 별식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며칠 뒤 고기가 떨어지자 등잔불은 다시 켜졌습니다. 같은 밤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아내의 의심은 더는 잠재울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덫을 놓았다는 자리를 몰래 찾아가 보아도 나무 하나 흐트러진 흔적이 없었죠. 남편의 옷자락에서 나는 산짐승 냄새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등잔불이 켜졌을 때 눈을 감은 척 누운 아내의 귀에 낮은 주문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지켜보니 남편의 몸이 서서히 짐승의 형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내 호랑이로 변한 남편은 쏜살같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남편이 숨겨둔 책을 찾아냈습니다. 낡은 책을 쥔 손이 아궁이 불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내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조화야. 이런 해괴망측한. 불꽃이 종이를 삼키는 데는 수몇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짐승을 물고 돌아온 범은 부엌 안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손짓으로 제가 된 자리를 가리키자 호랑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몸부림쳤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책을 태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앞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후회와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손을 뻗어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새 몸부림치던 호랑이는 날이 밝아오자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떨구며 마지막으로 아내를 돌아본 뒤 능선 너머로 몸을 돌려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연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사흘 밤낮을 알아누웠습니다. 자신의 까다로운 입맛이 외아들을 저 지경으로 몰았다며 가슴을 쳤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밥그릇도 물리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고기를 끊고 절로 올라가 천일 동안 새벽마다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에도 새벽 산길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호랑이는 때가 되면 산돼지나 노루를 물어다 마당에 두고 능선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 고기를 마을 사람들과 고루 나누었고 마을은 그 덕에 겨울을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김만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쓰러운 마음을 담아 효자범이라 불렀습니다. 논밭을 대신 갈아주는 이도 있었고 김만순의 대문 앞에 곡식을 몰래 놓고 가는 이도 있었죠. 천일째 되던 새벽 어머니는 절에서 받아온 두루마리를 품에 안은 채 며느리와 함께 등잔불 아래서 범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따금 방문을 살짝 열어 마당을 살폈습니다. 사흘 만에 호랑이가 다시 짐승을 물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루마리를 범 앞에 펼쳐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구절까지 주문을 외워 내려갔습니다. 두루마리에 불을 놓자 범은 서서히 사람의 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옅어지며 사람의 살같이 드러났고 마침내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아들을 어머니가 끌어안았고 며느리도 그 곁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그날 밤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임금의 귀에까지 이 사연이 전해져 김만수 내외에게 상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합니다. 이 설화는 범이 된 아들을 통해 부모를 향한 자식의 희생을, 어머니의 참회와 천일 기도를 통해 그에 응답하는 부모의 책임을 그려냅니다. 아들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순간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두 세대의 변화가 함께 맞물려야 완성되는 서사적 장치입니다. 이 점에서 이 이야기는 흔한 효행담과 결이 다릅니다.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이는 식의 일방적 희생담과 달리 어머니의 자각 없이는 아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조건을 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하소연을 듣고서야 식탐을 뉘우친 어머니의 변화가 있어야 아들의 희생도 비로소 의미를 갖는 구조입니다. 효를 무조건적 순종이 아니라 가족 간의 상호 성찰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이 설화는 조선 후기 민간에 퍼져있던 효관념의 한 변형으로 읽힙니다. 지난 위봉사 일대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효자 설화를 넘어 가족 윤리에 대한 오래된 성찰을 담은 구비문학 자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